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2억 원짜리 집을 아들에게 증여한 74세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며느리의 충격적인 배신과 어머니의 용기 있는 반격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4세의 김말수는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말순에게 마침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아들 준호가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랑 함께 살아요라고 말했을 때 말순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말순의 마포구 아파트는 시세로 치면 12억 원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말순 혼자서 청소 일을 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아낸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새로운 가족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 정말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9살 손녀 다현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다현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말순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그럼 다현아,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김치전도 해주고 학교 끝나면 같이 놀이터도 갈 거야. 말순이 다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며느리 최설이는 옆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설이는 42세의 대학 출신으로 결혼 전에는 회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다현이를 키우고 있었죠. 어머니, 새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실 거예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설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마음을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증여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완전히 박준호 씨 명의가 되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게다가 준호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교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까지 말순이 모든 것을 뒷바라지해준 소중한 아들이었죠. 준호야,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4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지만 때로는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죠.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가족끼리 모여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그날 저녁 말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30년간 살아온 공간을 둘러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이 방에서 준호를 키웠고 이 부엌에서 수많은 밥을 지었죠. 거실 소파에서는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고객님. 오늘 오후 2시에 이삿짐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새로운 가족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준호 가족이 사는 송파구 아파트는 말순의 집보다는 작았지만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방이 3개 있어서 말순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가족의 따뜻함을 매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수는 알지 못했어요. 며느리 설인이 다른 방에서 남편 준호에게 하고 있던 말을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워.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뀔 거잖아.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면서요. 이삿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나 짐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들을 박스에 담으면서도 마음은 설렜어요. 오후 2시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다 준비했다. 그런데 준호야, 어머니 짐이 좀 많은데 괜찮을까?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 집도 넓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준호가 전화를 끊자마자 설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짐이 너무 많으면 어떡해? 우리 집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걸 가져오시겠어?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오후 2시 정각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직원 3명이 내려서 말순의 집 현관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김말순 고객님 댁 맞죠? 팀장으로 보이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고생해 주세요. 말순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삿짐 직원들이 말순의 집에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가 받은 목록과 좀 다른데요? 팀장이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여기 보시면 옮길 물건 목록에 침대, 장롱,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건 없고 개인 소지품 몇 박스와 의류만 적혀 있거든요. 말순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준호가 모든 짐을 옮긴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준호가 도착했어요. 설인과 다연이도 함께 왔죠. 어머니, 이삿짐 센터분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를 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짐을 다 옮기는 게 아니었나?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잠깐 당황하더니 설인을 쳐다봤습니다. 설인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준호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이 생각보다 좁아서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머니는 뭘 가져가라는 거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옷이랑 개인용품 정도만. 어머니께서 꼭 필요하신 것들만 챙겨서 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설인이 말을 흐렸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순이 다그쳤습니다. 일단 여기 그대로 두시고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시죠. 어차피 이 집도 아직 저희 명의니까 괜찮아요. 설인의 말에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삿짐 센터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캐리어 2개 정도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설인이 대신 대답했어요. 말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를 캐리어 2개에 담으라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준호를 키우면서 하나하나 장만한 것들을 모두 두고 가라는 거였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분명히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자고 했잖니. 말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빠, 할머니가 왜 우세요? 다연이가 말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연아, 할머니는 안 우셔. 그냥 좀 놀란 거야. 말순이 눈물을 삼키며 손녀를 안았어요. 결국 말순은 정말로 캐리어 2개에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만 담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준호 어렸을 때 사진들,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미안한 듯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정말 이것만 가져가세요? 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말순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차 안에서 새 집으로 가는 동안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설이는 뒷자리에서 다연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연아, 할머니가 오시니까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질 거야. 하지만 말수는 느꼈습니다. 뭔가 처음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요. 캐리어 2개가 전부인 이사가 정상적인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괜찮아, 물건은 나중에 천천히 가져오면 되니까.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송파구에 20년 된 아파트 단지였는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깔끔해 보였어요. 15층 중 8층에 위치한 집이었죠. 어머니 도착했어요. 올라가실까요? 준호가 말순의 캐리어를 들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다연이가 말순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 예뻐요. 할머니 방도 있어요. 말수는 다연이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방이 있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담한 3층 아파트가 보였어요. 거실이 꽤 넓고 왼쪽으로 방 3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설인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말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방은 어디니? 그때 준호와 설인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설인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방 배치가 좀 그래요. 방 배치가 그렇다니 무슨 말이니? 말순이 의아해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첫 번째 방은 저희 부부 방이고요. 2번째 방은 다연이 방이에요. 그리고 3번째 방은 준호가 재택 근무할 때 쓰는 서재 겸 창고예요. 설인이 설명했어요. 말수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지내라는 거니? 거실이 넓으니까 여기서 지내시면 어때요? 소파도 크고 편안해요. 설인이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파에서 잠을 자라는 거야? 어머니, 잠깐만요. 이 소파는 정말 좋은 거예요. 준호가 주말에 낮잠 잘 때도 여기서 자거든요. 푹신하고 편해요. 설인이 소파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준호는 옆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아들을 바라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야,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며칠 써보시고 불편하시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준호의 대답은 미적지근했어요. 말순은 소파에 앉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히 푹신하긴 했지만 이게 침실이라니요. 74세의 나이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소파 정말 편해요. 다연이가 소파에 폴짝 뛰어올라 말했습니다. 다연아, 할머니는 괜찮단다. 말순이 애써 웃으며 손녀를 안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인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식탁에 그릇이 4개만 놓여 있었거든요. 설인아, 그릇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저희가 보통 4식구 분량으로 밥을 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좀 적게 드시잖아요. 그냥 저희 것 조금씩 나눠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설인의 대답에 말순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왜 할머니 밥그릇이 없어요? 다연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다연아, 할머니는 조금만 드셔도 되니까. 설인이 얼른 둘러댔어요. 결국 말순은 작은 종지에 밥을 조금 담아서 먹었습니다.
반찬도 각자 접시에서 조금씩 덜어내어 먹었어요. 마치 손님처럼 눈치를 보며 식사를 해야 했죠. 식사 중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네요. 적응하실 수 있을까요? 응,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뭘 못 적응하겠니? 말순이 억지로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이 함께 사는 모습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자신만의 공간도 없고 식사도 눈치를 봐가며 해야 하고요. 밤이 되자 설인이 이불과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오늘 밤 주무세요. 내일 더 좋은 이불을 사드릴게요. 말순은 이불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고마워, 설인아. 가족들이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말순만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누워보니 생각보다는 편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꿔왔던 가족 생활일까? 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잠을 자려니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복도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 심지어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까지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말순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5시에 준호가 회사 준비를 하는 소리에 깼어요. 거실에서 자니까 가족들의 모든 동선에 방해가 되었던 거죠. 어머니, 죄송해요. 깨웠나요?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말순이 일어나며 대답했지만 몸이 뻐근했어요. 이게 바로 말순의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보낸 첫 번째 밤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말순은 서서히 현실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의 생활이 임시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면 준호의 회사 준비 소리에 잠에서 깨고 밤 11시까지는 가족들이 거실을 오가느라 제대로 쉴 수도 없었죠. 어머니, 아침 드실까요? 설인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말순은 이불을 개며 대답했어요. 응, 고마워. 하지만 아침상에는 여전히 4개의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제 묻지도 않고 부엌에서 작은 공기를 꺼내 밥을 퍼담았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다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만 다른 그릇으로 드세요? 다연아, 할머니는 그게 편해서 그래. 말순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설이는 못 들은 척하며 다연이의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다연아, 어서 준비해. 학교 늦겠어. 그날 오후 말순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이상 집안일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도 개었어요. 저녁에 설인이 돌아와서 집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청소해 주셨네요.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지 뭘. 말순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설인의 다음 말이 말순을 당황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는 청소할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해놓은 방식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니? 집안일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막 하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해야 해서 더 번거로워져요. 설인의 말에 말순은 할 말을 잃었어요. 청소를 도와줬더니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네. 말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오랜 친구인 오정자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자는 말순과 같은 나이로 서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말순아, 새집 구경 좀 시켜줘. 정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정자야. 말순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정자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아, 내 방은 어디야? 거기. 거실이 내 방이야. 말순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실이 방이라고? 말순아, 농담하는 거지? 정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소파가 편해서 여기서 자고 있어.
말순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자는 방 3개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이상하지 않니? 내가 집 주인인데 거실 소파에서 자다니. 집 주인은 이제 준호야. 내가 증여했잖아. 말순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거실에서 자라고 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바로 그때 설인이 쇼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정자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손님 오셨네요. 설인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내 친구 정자야. 인사해. 말순이 소개했어요. 정자는 설인을 보더니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시군요. 시어머니를 거실에서 재우시는 게 맞나요? 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집 사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사정이라니요? 시어머니한테 방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정인가요? 정자가 따졌어요. 정자야, 그만해. 말순이 급하게 만류했습니다. 말순아, 넌 왜 가만히 있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정자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설인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상황에 만족하고 계세요. 굳이 외부에서 간섭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족한다고요? 74세 어르신이 거실 소파에서 자는 걸 만족한다고요?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수는 둘 사이에 껴서 진땀을 뺐습니다. 정자야, 제발 그만해. 우리 가족 일이야.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하나? 정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설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되고요. 그 말에 말수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나가라는 소리를 대놓고 하네. 정자가 설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못된 며느리네.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하다니. 제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불편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을 뿐이죠. 설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결국 정자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말수나 정신 차려.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자가 나간 후 집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이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말수는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저녁에 준호가 돌아와서 상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다가 갔다면서요? 응, 정자가 잠깐 왔다 갔어. 말순이 대답했어요. 설인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분이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간섭하시더라고요. 간섭이라니 친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을 텐데. 말순이 변명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집에 손님 오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설인의 말에 말순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친구도 맘대로 부를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말순의 생활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의 잠자리는 이제 익숙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날로 깊어져만 갔어요. 특히 설인의 시선과 말투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오늘 저희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어요. 오후 3시쯤에 올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방에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설인이 아침 식사 후에 말했습니다. 방이라니? 어머니 방이 어디 있다고? 말순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아, 그러게요. 그럼 잠깐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면 어때요? 친구들이 가고 나서 돌아오시고요. 설인의 말에 말순은 자신이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결국 말순은 오후 내내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다른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와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쓸쓸했죠. 저녁 6시쯤 집에 돌아가니 설인의 친구들은 이미 갔고
준비도 모두 치워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돌아오셨네요. 친구들 만나고 오셨어요? 설인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 말순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공원이 좋죠? 운동도 되고. 앞으로도 자주 나가시면 건강에 좋을 거예요. 설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아 새벽 2시쯤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하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거든요. 쥐라도 들어간 건가? 말순은 궁금해서 지하 창고로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 창고 문을 열고 불을 켜자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거든요. 이삿날에 가져오지 못했던 가구들과 살림살이들이 모두 여기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말순의 냉장고, 세탁기, 침대, 장롱까지 모든 게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니 한 달 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았어요. 준호가 몰래 가져다 놓은 건가?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말순은 의아했습니다. 냉장고 위에 놓인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 말순의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통장, 인감증명서, 각종 계약 서류들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말순이 본 적 없는 서류가 나왔습니다. 차용증이라고 적힌 종이었어요. 차용증? 내가 언제 돈을 빌려줬지? 말순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차용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말순은 박준호에게 금 5천만 원을 빌려준다. 이자는 연 3%로 하며 상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말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썼다고? 말순은 손이 떨렸습니다.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처분 동의서였습니다. 말순이 자신의 마포구 아파트를 팔아도 된다는 동의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말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런.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들을 더 살펴보니 말순은 경악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준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내용, 그리고 자신의 옛 아파트를 팔아도 된다는 동의서까지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에 발견한 서류였습니다. 말순의 이름으로 작성된 가족생활비 지원 계약서였어요. 내용을 보니 말순이 매월 100만 원씩 가족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내가 언제 이런 약속을 했지? 말순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서류들 사이에서 또 다른 것이 나왔어요. 바로 말순의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잔고를 보니 이상했어요. 분명히 아파트를 증여하기 전에는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내 돈이 어디 갔지? 말순이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가족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말이죠. 말순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도장을 이용해서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는 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속고 있었구나.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에 발견한 메모였어요. 서린의 필체로 쓰인 것 같았는데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생년월일 준호 생일. 매월 생활비 100만 원씩 빼내기. 아파트 팔기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할 것. 말순은 그 메모를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집에서 나는 정말 짐이었구나. 말순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말수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지하 창고를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설인이 계단에서 내려오며 물었어요. 아, 그냥. 소음이 나는 것 같아서 확인해 봤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음이요? 별일 아니겠죠. 어서 올라가서 주무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말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서류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말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말수는 지하 창고에서 본 서류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이 매월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각종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봤으니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말순이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틈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회사 늦으면 안 되는데.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중요한 일이야. 5분만 시간 내줘. 말순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뭔데요, 어머니? 내 통장에서 매월 돈이 나가고 있던데 너희가 뭘 알고 있니? 말순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나가고 있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 말순이 다그쳤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께서 저희 생활비를 도와주기로 하셨잖아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차용증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서류가 있던데 이게 뭐야?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설인이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설인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설인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어디서 그런 서류를 보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설인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서 생활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생활비가 늘었다고.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말순이 어이없어 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올랐어요. 그리고 어머니 용품들도 사야 하고요. 당연히 어머니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인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동의도 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는 게 말이 되니? 말순이 분노했어요. 바로 그때 설인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답답하시네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집도 내주고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있는데 생활비 좀 내시라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모시고 있다고. 거실 소파에서 자게 하는 게 모시는 거야?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어머니, 다른 데 가서 방 하나 얻어서 살아보세요. 한 달에 50만 원은 나갈 텐데 저희가 공짜로 재워드리고 있는 것도 감사한 줄 아셔야죠.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설인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여보는 너무 착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트집 잡는데도 가만히 있고. 설인이 준호를 향해 화를 냈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설인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한테 집 주시고 같이 살자고 하신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럼 저희 방식에 맞춰서 사셔야죠. 설인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방식에 맞춘다는 게 내 돈을 몰래 빼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몰래요? 어머니께서 저희 생활비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나 봐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설인이 비아냥거렸어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인아, 지금 내가 나한테 치매 걸렸다고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은 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약속하신 걸 자꾸 안 했다고 하시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설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준호가 급하게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 정말 회사 가야 해요. 이 이야기는 저녁에 다시 해요. 준호야, 넌 어머니 편이니 아내 편이니? 말순이 아들을 붙잡았어요. 준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대해야지. 말순이 소리쳤어요. 그때 설인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께서 불편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요양원이든 어디든. 설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말수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내가 지금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희 집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설인이 태연하게 둘러댔어요. 설인아, 너 정말.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설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희를 믿지 못하시고 자꾸 의심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준호야. 말순이 아들을 불렀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 안에는 말순과 설인만 남았어요. 설인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말순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말순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말순과 설인은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말순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 오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자는 말순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왔죠. 말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지하 창고에서 발견한 서류들과 설인과의 갈등을 모두 털어놨어요. 정자는 듣고 있던 중에 몇 번이나 어머 세상에를 연발했죠. 말순아,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이건 사기야, 사기. 정자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말 그럴까? 말순은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말순아, 정신 차려. 내 도장을 위조해서 돈을 빼간 거잖아. 이게 정상이야? 정자가 다그쳤습니다. 바로 그때 정자가 제안했어요. 말순아, 우리 재혁이한테 상담받아보자. 재혁은 정자의 아들로 36살의 변호사였어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죠. 다음 날 말순과 정자는 장재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재혁은 말순의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순 이모,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와 횡령이에요. 그리고 부양 의무 불이행도 문제가 되고요. 재혁이 법정 용어를 설명해 줬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이라니? 말순이 물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거실 소파에서 재우고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해드리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이모의 동의 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혁의 설명에 말순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정식으로 항해 의사를 밝히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어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자.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재혁은 즉시 내용 증명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김말순의 동의 없이 작성된 각종 계약서는 무효이며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 800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 그리고 적절한 주거 공간과 식사를 제공하라.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내용 증명이 집으로 배달된 날 서리는 기겁을 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준호에게 황급히 전화를 걸었죠. 여보,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내용 증명을 읽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너희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가족끼리 이럴 일이에요? 변호사까지 끼고. 준호가 당황해했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했어야지. 내 동의도 없이 도장을 찍고 돈을 빼가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내가 서명한 적도 없는 서류들은 뭐야? 내 통장에서 매월 빠져나간 돈은 뭐고? 말순이 따졌어요. 그건 어머니께서 동의하셨잖아요. 서린이 버둥거렸어요. 언제 동의했어? 증거가 있어?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가족?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나 있었니? 말순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후 재혁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말순 이모 상대방에서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준호와 서리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재혁 변호사가 증거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말순 여사의 필체와 계약서의 서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본인의 동의 없이 돈이 인출된 것이 명백해요. 서린이 변명을 늘어놨어요.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본인 동의 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지금까지 가져간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방을 마련해 드려야 하고요. 재혁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서린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돈도 다 돌려주고 방도 내주면 저희 가족은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당신들이 생각할 문제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재혁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준호와 서리는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말순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저희를 고소하시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살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좋아, 나가겠어. 하지만 내 돈부터 돌려줘.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은 저희가 어머니 모시느라 든 비용이에요. 돌려드릴 수 없어요. 서린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이제 정식으로 고소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재혁 변호사의 법적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서류 위조와 횡령 혐의로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순의 옛 아파트에 대한 증여 취소 신청이었죠.
말순 이모 증여할 때 이런 조건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착오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취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재혁이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말순의 마포구 아파트 매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준호와 설이는 이미 그 집을 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것뿐이야.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말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설이는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 저희가 언제 가족으로 안 대했어요? 집도 내주고 밥도 해드렸는데. 집을 내줬다고? 거실 소파가 집이야? 밥을 해줬다고? 내 식구 밥상에 5번째 그릇은 언제 올려줬어? 말순이 차근차근 따져가며 말했어요. 그 말에 설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말순은 정잔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순 이모 이겼어요. 증여 취소가 인정됐고 횡령한 돈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재혁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법원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신뢰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준호와 설이는 결국 말순에게 집을 돌려주고 빼간 돈까지 모두 변상해야 했어요. 그들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할머니. 마지막 날 다연이가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다연아,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 말순이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할머니가 왜 다른 집으로 가세요? 다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말순은 마음이 아팠어요. 다연아,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살아야 해. 하지만 다연이는 언제나 할머니의 소중한 손녀야. 말순이 다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말순은 자신의 마포구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30년간 살았던 그 익숙한 공간에서 마침내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큰 아파트는 팔고 관리하기 편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마포구 근처의 20평대 아파트였죠.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남은 돈으로는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말순이 새 집 거실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재산은 절대 살아계실 때 자식에게 다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말순이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재산은 내 이름으로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말순의 조언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지관에서는 말순의 강연이 인기를 끌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말순 선생님,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힘든데 본받고 싶어요.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달은 거예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말순의 자서전 제목은 거실 소파가 내 방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이 책은 나중에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자서전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삿날 내 평생의 살림살이는 캐리어 2개가 전부였다. 나는 그때 내가 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재산을 줬다고 해서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몇 달 후 다연이가 말순을 찾아왔어요. 준호가 데려온 거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다연아. 말순은 반가웠지만 거리를 두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다연이가 말순에게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준호야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어머니,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다만 다연이는 언제든지 할머니를 보러 올 수 있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다연이는 종종 말순을 찾아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꽃을 심고 김치전을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어느 봄날 말순은 베란다에서 다연이와 함께 화분에 꽃씨를 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꽃이 크면 예쁠까요?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성껏 키우면 아주 예쁜 꽃이 필 거야.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처럼요? 다연이의 순진한 말에 말순은 웃음이 났어요. 그래, 할머니처럼. 말순은 자서전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누구의 짐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 거실 소파에서 보낸 그날들이 내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이제 나는 진정한 내 집에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 있다. 그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노인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말순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는 베란다에서 말순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구나.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다연이가 학교 끝나고 놀러 온 거였죠. 할머니, 오늘 김치전 해주세요. 다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럼 우리 다연이를 위해서 맛있는 김치전을 해주지. 말순이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이제 말순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있었어요.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손녀 다연이와 서로를 아끼는 복지관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실 소파가 방이었던 그 시절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말순은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공간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